크로놀. 크로널이요? 네, 뭐 역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각대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이겨내는 극복 방안 중에 하나죠. 그 꼬리칸 사람들한테는 특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의 찜찜함이라는 게 네.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또 다른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찜찜함이라는 게. 네. 왜냐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네. 뭐 지금 이제 설국열차를 말씀하셨지만 뭐 괴물이나 살인의 추억도 마찬가지로 네. 해결이 됐냐? 네. 아니거든요. 사회의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해결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해결책은 사실 보는 청자들이 네. 시청하는 사람들한테서 찾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철공에서 가장 그 커스터픈 찜찜함은 결국 이제 꼬리칸에서 엔진카까지 갔는데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한 구조 속에서 네. 놀아났다는 그런 이제 어떤 양 지도자죠. 이 지도자의 어떤 결탁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약간 허망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7인의 반란 그리고 맥그리거 폭동과 같이 사실은 이 커티스라는 주인공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도 비슷한 그렇죠. 어떤 지도가 있었죠.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움직임들이 계속 실패로 끝났다라고만 강조하지만 그 어떤 폭동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꼬리칸과 엔진칸의 이 결탁이었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거 폭동과 혁명은 실패로밖에 끝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어떤 의미에서 현실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우리가 현실이다. 실제는 그렇다. 왜냐하면 계층으로 따지면 상류층만 있어서는 상류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야 상류층이 있으니 그게 사실은 실사라고 할까? 그러니까 현실의 실사를 좀 의미해 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전생에서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계속 좀 강조를 하시고 있어요. 제가 좀 더 한마디 첨부하자면 저도 약간 있는 척 한번 해야 되니까 조르주 아감벤이 이 호모 사케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주권 권력이라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외 상태에 있는 이 호모 사케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벌거벗은 생명이라고도 얘기하는 호모 사케르는 이게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지만 희생 제물로 바쳐서 성스러워질 수는 없는. 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는 수용소라든가 그렇죠. 이런 시설들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들을 예외 상태에 있다, 그들을 벌거벗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권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칸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는 이 체제에서 특히 이제 엔진칸을 포함한 상층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렇지. 예외 상태에 항상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엔진이 이 영화에서는 또 큰 상징이죠. 네. 상징인 것 같고 엔진이 결국은 이 사회를 구동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 동력이고 그리고 그 사회를 구동시키는 걸 보다는 오히려 또 이 상류계층들이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설국열차는 방금 전에 이제 커티스라는 캐릭터를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또 이제 출연했었던 그런 영화예요. 네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메이슨 총리 역, 네. 그리고 틸다 스위튼. 네. 굉장히 유명하죠. 여성 배우죠. 그 네. 나중에 옥자에서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윌포드 역이나 길리엄 역잘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들이 네. 출연했기 때문에 배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영화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리우드 배우의 출연으로 인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더더욱 이제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기생충의 성공을 예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그래도 사실 이제 서구에서 이 아시아라든가 혹은 이제 비서구의 영화 혹은 이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물들에 대한 그들이 일종의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설국열차에서는 이미 이제 그 서구 배우들을 잘 알려진 배우들을 출연시킴으로써 한번 이제 일종의 그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관심들을 이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에서는 아예 한국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걸 다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연출됐기 때문에 물론 작품 자체 훌륭하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단서를 던졌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러면 감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명도와 유명도에 있어서 이제 봉준호 영화라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 네.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흥행을 했죠. 당시에 박찬욱 감독이 스토커라는 영화로, 맞아요, 김지훈 감독이 라스트 스탠드라는 영화로 2013년도에 개봉하는데 흥행에 참패를 네, 하게 됩니다. 설국열차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개봉 전에 167개국에서 선판매가 이루어지고 예. 해외에서도 많이 향유가 되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cm만 시선을 낮추면 더 많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 이게 뭐냐? 자막을 네, 자막. 보라는 거죠. 이 영미권 사람들은 자막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이 외국어로 진행이 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크리스 에반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배우들이 영어로 대화를 그렇죠. 하고 이 남궁민수나 요나 역을 맡은 우리나라 배우들은 네. 한국말을 합니다. 근데 번역기가 있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설국열차 안에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자막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게 된 계기 또는 자막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던져준 건 아닌가. 아주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 영화 그 자체가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 부분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똑똑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설국열차를 좀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 영화가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열차 밖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 이 안과 밖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저희가 짚으면서 이 설국열차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제라는 것은 결국 안과 밖이 구분이 돼야 네. 이 안은 안전한 곳, 이곳만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사실 체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부터 뭐 단백질 블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엔진 자체가 부품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앤디와 팀이라는 이제 조그만 아이를 부품 대신에 집어넣어 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한 동력이라 불리우는 엔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바깥 세상이 무조건 죽음의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인상을 주다가 눈이 녹고 있다라는 것을 좀 계속 언급을 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과 밖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이 원래는 밖에서부터 안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시각의 전환에 따라서 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네. 되면서 마지막 이제 전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또 보여주진 않았죠. 이게 참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이 설국열차는 거대한 두 개의 비전 사이의 충돌이다. 그래서 하나는 남궁민수의 것이고 한 명은 커티스의 것이다라고 네. 하거든요. 커티스는 혁명을 일으켰지만 다시 엔진칸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남궁민수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네. 거기서 남궁민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은 두 인물 다 죽어요. 네. 열차는 폭발하고 전복하고 요나와 이제 티미라는 인물만 살아남게 되죠. 그랬을 때 바깥 장면에서는 백곰이 갑자기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코카콜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아직 생명이 살아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비추는 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불타고 있는 이제 설국열차만 그렇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둘은 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전생에 말씀하신 그 찝찝함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어쨌든 그 크롬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이는데 문을 파괴할 때 쓰이지 않습니까? 냄새가 네, 결국은 네. 체제의 전복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패러다임은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을 이제 지향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철학적으로 보면 그 동굴의 비유 같은 거 아시죠? 플라톤의 네네. 그 철학자들이 이 동굴 속에 사는 가짜 삶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빛이 너무 세니까 못 나와요. 힘들다고 나가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쩌면 그 힘들게 살아온 그 열차 안이
내 삶을 안주하기에 딱 좋은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새로운 고난이나 역경이 노정되어 있지만 문 밖으로 나와서 자연적인 삶을 다시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 가정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기생충과 설국열차에서 우리가 찝찝함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 봉준호 영화에서 그 전의 작품들도 이런 코드들이 있는지 뭐 2003년 살인의 추억, 2006년 괴물, 2009년 마더 또 이어지는 이 시리즈 중에서 사실은 이 찝찝함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마더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 살인을 다른 사람한테 더 씌우든 자기가 그걸 더 씌우든 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왜곡된 모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마지막에 기이한 춤을 추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 기이한 춤이 주는 어떤 이상한 감각이 이런 찝찝함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괴물은 어떻습니까? 뭐 괴물도 사실 가족 영화이면서 한강에 이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한 가족의 삶을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사건이 해결되긴 하지만 가족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평범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네.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그 서사도 또한 찝찝함을 담고 있다고. 살인의 추억은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는 해결하려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결론이 이제는 범인이 잡혔죠. 예, 명확해졌잖아요. 이제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오래된 사건이었고 범인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영화에서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다. 영화 내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마더, 괴물, 이제 살인의 추억이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런 그 찝찝함, 사실 또 그 아까 전쌤이 계속 오늘 얘기하셨던 이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해결되지 못한 찝찝함인데 설국열차와 기생충까지 이어졌다라고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 5개의 작품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선호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은 다 이제 훌륭한 영화고 다 이제 그 평단에서도 인정받았지만 개인적 선호도로서 이 영화가 난 그래도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는 동테일이라는 부분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뭐 워낙 설국열차 팬이라서 논문까지 쓰셨잖아요. 네. 오늘 좀 논문 얘기도 좀 하신 거죠 사실. 아이고 이렇게 어필하는 건가요? 네. 저는 역시 이제 살인의 추억. 제가 한국의 현대사나 아니면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선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수사반장이라든가 이런 그 80년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갑자기 화가 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넘나설 수 없는 어떤 세대 차이. 이렇게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네. 강의실에서 담배 피는 거 네. 그 시대 아닌가요? 네.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죠 그러면. 어떻게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계속 이렇게 돼요. 봉준호 감독의 이제 초중기작들이라 할 수 있는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라는 영화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좀 드러냈다고 보시나요? 살인의 추억은 사실은 당대의 연쇄살인 사건에 해결되지 않은 네.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또 이제 일종의 그런 그 공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괴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서사를 가지고 생태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산업화에 대한 네. 문제점들을 네. 일단 짚고 들어가는. 일단 봉준호 감독은 두 가지 비전을 계속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구시대적인 경찰. 어떤 시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DNA라든가 과학 수사 이런 두 가지가 맞습니다. 경쟁을 맞습니다. 하는데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이 이 살인의 추억에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괴물도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괴물을 만들어냈는가부터 그리고 괴물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최루탄 같은 것들을 터뜨리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80년대 어떤 민주화 항쟁 같은 것들 계속 떠올리게 하고요. 마더 같은 경우에도 어떤 뒤틀린 모성인데 이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또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결국 다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하기 때문에 그런 찝찝함 그런 공통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봉준호가 우리가 맨 처음 오늘 꺼냈을 때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일종의 어떤 주목, 어떤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찝찝함으로 얘기가 좀 끝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봉준호 감독이 이런 코드를 계속 유지할지? 큰 코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안 바뀌어서요? 네, 사회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단박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찜찜함이라는 게 보편성이다.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내용면이 달라지겠죠.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기술이 발전했든 뭐 메타버스가 나오든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용적으로는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역시 기억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영화 기생충을 기점으로 네. 봉준호 감독의 어쨌든 이 네임밸류가 올라감과 동시에 봉준호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 세계의 어떤 영화 거장들 이름을 대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구축한 것 같아요. 그만큼 봉준호 감독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고 지금의 이런 찝찝함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지 다음 영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결국 우리의 어떤 찝찝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비도 오고 좀 오늘 날씨도 좀 찝찝하네요. 네. 찝찝하고 어쨌든 찝찝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링콘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우리가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찝찝함 말고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링콘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이 마무리가 어색해요.